신상 언박싱. 슬기로운 땡땡 생활이 유행이었죠. 요즘은 정말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을 해야 할 때인데요. 근데 참 슬기롭게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파격적인 선거 구호 같은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좌파합시다. 슬기로운 좌파 생활인데요. 혹시 이 방송 들으면서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슬기로운 좌파 생활의 저자 우석훈 경제학자 나오셨어요.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책 표지도 새빨간색이고 오늘 옷도 새빨간색이고 뭐 특정 정당을 지금 대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 원래 빨간색을 좋아했는데 네. 빨간색 입으면은 빨갱이라고 해서 못 입었거든요. 근데 그 보수 쪽에서 빨간색을 쓰니까 맞아요. 뭐라고 안 그런 게 이 동안에 빨리빨리 입어야지 하고서 아니 차도 빨간색이에요. 빨갱이가 변절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거는 뭐 마음이고요. 빨간색 아직도 못 쓰는 게 만년필에 빨간색 잉크를 좋아하는데 네. 그걸로 사인을 하면은 싫어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주황색으로 쓰고 있어요. 원래 빨간색을 좋아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본인의 별명도 조선의 마지막 빨갱이라고 책에 이야기하시기는 하셨어요. 자,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여러분 신고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을까. 이제 슬기로운 좌파 생활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 제목도 되게 트렌디하고 발랄한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와 지금의 대한민국을 그리고 지금의 현상을 너무 잘 분석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을 내게 된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이길보라 씨라고 그 코다라고 하죠. 이제 네. 그 부모가 이제 농아인 이 경우에 이제 수화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유럽 같으면은 이제 신좌파 내에서 이제 장애인 운동, 여성 운동, 뭐 환경 뭐 이렇게 나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림인데 네네. 좌파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지금 소수자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좌파라고 드러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고 네. 책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B급 좌파라는 책이 김규양 씨가 쓴 그 이후로는 책 제목이 없어요. 제목에도. 그래서 지금은 뭐 성소수자도 자기 얘기를 하고 장애인들 중에서도 뭐 자녀들이나 나는 이런 아픔이 있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파는 이게 뭐 홍길동도 아니고 이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되게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이미 50대 중반이다.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누군가는 나는 좌파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좌파들이 사회 속에서 움직일 공간을 좀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그 표대를 좀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나는 좌파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방송 같은 데 나가 그러면요. 저는 이제 좌파 경제학자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럼 타이틀은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가 나는 진보 아니라는데. 아니 그러면 진보하고 좌파의 차이가 뭐예요? 저도 이 종이를 잘 네. 모르겠어요. 일단 진보라는 정치 그룹은 네.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보수라는 표현은 우파 보수 혼용해서 쓰는데 진보라는 말로 쓰는 나라는 없고 네. 미국은 리버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좌파인데 그 안에 뭐 생태주의가 있거나 뭐 더 좌파가 있거나 심지어는 사상적으로 아나키즘도 있죠. 네. 진보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쓰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프로그레시스트라고 하는 진보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립이 너무 심하니까 이 대립을 좀 완화해서 중도적인 그런 협력 방안을 가자라는 게 진보예요. 그리고 그 흐름 내에서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뜻이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하면은. 아하. 제가 직접 본 사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스위스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생충 얘기를 막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한국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보적 세계관을 그린 거다. 아하.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이 프로그레시브 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 형태를 파괴하고 좀 그런 의미니까
이게 그 프로그레시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형식 파괴가 있었냐 이 드라마에. 아. 내지는 여기 완전히 새로운 거냐.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있다가 이거 레프트 사이드다 그랬더니 그때 따라 알아들어요.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적 세계관을 얘기하는데 그런 세계관이 우리만 통용되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35,000달러 넘어가는 네. 이 와중에 또 이상하게 지금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리영희 선생님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말한 좌우는 레프트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맞는 그럼 거죠? 표준 버전이죠. 좌파 우파인 우리가 거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진보라고 하는 20세기까지는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개도국 시절이니까 어딘가 가자. 네. 그다음에 세대적으로 보면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진보적이다라는 틀이 있었거든요. 음흠. 근데 그게 깨졌죠. 그러면 왜 좌파의 개념이 진보라는 말로 덮인 거예요? 진보당 시절에 그렇게 됐죠. 어. 그 50년대 이미 이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전엔 다 좌파라고 했는데 한국전 치르고 나니까 조공암이 이제 당을 만들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 좌파란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네. 금기어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당이었는데 네. 굉장히 소프트하고 마일드하게 한 건데도 대선 때 30%가 나와버렸어요. 조공암이. 그러니까 결국은 간첩죄로 몰아서 사형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파는 뭐 당연히 안 되고 뭐 진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섭던 시기가 지났어요. 근데 21세기에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통용하고 있는 진보의 가치가 박사님이 말한 좌파의 가치랑 같아요? 네, 같지도 않아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만이 아니라 아예 가치도 다르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수가 먼저 있었어요. 한국에. 네. 그리고 보수에 반대하는 게 진보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좌파는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파는 자본주의가 맞는 거다라는 사람들이고 좌파는 이거 좀 이상해, 뭐 고쳐야 돼, 바꿔야 돼라는 건데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보수와 반대 의제로 가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실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다음에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중심 의제가 아니고 이를테면 뭐 사법 정의가 어떻다. 이거는 이 상부 구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뭐 고전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근데 먹고 사는 하부 구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진보 보수라고 돼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뒤로 밀리는데 좌파 우파 논쟁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럼 이제 노동자 안정성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맨 앞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좌파 우파의 축이 자본주의라고 하셨으니까. 네, 누가 더 자본주의를 잘 운영할 거냐 아니냐 고치자 이렇게 논쟁이 가지 않고 법과 질서가 맨 앞으로 온 거예요. 아 진보는. 예. 그렇군요. 저도 뭐 지금 완전히 진보의 개념과 좌파의 개념을 구분은 못 하겠는데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진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됐죠.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우리 박사님 좀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이 책 읽으면서 좌파는 뭔지 진보는 뭔지 또 슬기로운 좌파 생활이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이 책 선물로 좀 보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좀 이야기할게요. 그 20대 우경화는 당연하다라고 사실 박사님 여러 차례 저랑 인터뷰할 때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 책에서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20대 우경화와 지금 박사님 빼고 다 자멸한 50대의 좌파의 멸종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90년대 초 유럽에서 이제 극우 정당이 별도로 분화해요. 보수 쪽에서. 네. 근데 그 동력이 됐던 게 20대 극우파의 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8 이후에 지금 우리 586 논쟁이 똑같아요. 근데 소위 이제 좌파 그룹이 집권하고 부패한 문제. 네. 그다음 동구가 붕괴하면서 동구의 노동자들이 난민으로 유럽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시장 내에서 노동시장에서 나는군요. 경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00만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스위스, 스웨덴 다 고원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20대 보수화가 진행된 건데 한국은 그 정도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요. 그 이중 노동이라서 그런데 남녀가 동일한 파일을 놓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젠더 문제가 맨 앞에 뜬 거고
그래서 남성 근본주의하고 인종주의 그 차이만 있는데 양상은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멸공 얘기 나오고 이제 중국에 대한 혐오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쇼비니즘으로 이제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젠더 문제를 시작을 한 거지만 이제 그게 이제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제 자 그럼 일본 혐오, 중국 혐오, 가까운데 이제 인종주의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패턴대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 아까 좌파의 축은 자본주의라고 하셨으니까 예. 좌파 우파의 축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50대 좌파는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 청년 시절을 보냈고 지금 20대의 이때들은 이제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빈부격차라든지 뭐 양극화라든지 예. 이런 데에 보내기 때문에 우경화 될 수밖에 없다. 파이 자체가 적어지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음. 개도국 시절에 젊은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진국이 될 거니까 그렇죠. 수없이 많은 문제 조금만 풀더라도 앞으로 나중엔 다 동력이 풀릴 있었는데. 거다. 희망도 있었고. 선진국이 되니까 성장률도 내려갔고 지금부터 내부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네.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너무 집도 없고 일할 거리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게 착취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철학이나 이런 게 아직 밑바닥이 너무 부재하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제 청년 내에도 좌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기는데 이제 자기가 좌파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내부적으로 논쟁하면서 가야 되는데 논쟁 자체가 지금 20대 특히 10대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대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면 중2까지 내려가셨어요. 저는 중2병을 이렇게 좌파적 시각에서 분석하신 거 처음 봤는데 왜 이 지금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체로 중학교 2학년 나이에 특목고를 갈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어느 정도 나뉜다. 특목고 트랙에 들어간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같은 반에 있는데 이 시기는 극도로 민감한 시기다. 이게 왜 좌파 책에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그 독서 통계를 보니까 중학교 때 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뭐 성인처럼 뭐 2달에 한 권 조금 넘게 읽는 그렇게 되는데 그 변화가 있는데 보니까요. 중2가 중3보다 책을 덜 읽어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면은 그런 변화가 온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2 때 갑자기 책을 안 읽다가 중3 때 그거보다 조금 더 읽거든요. 그러면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라고 본 거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특목고 트럭을 보냈으니까 책 볼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제가 만난 학생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자기를 특목고 가지 않는 학생을 보내는 건 자기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난하거나 뭐 힘드니까. 학교 같은 선생님도 자기를 너는 특목고 갈 애 아니잖아라고 보는 그 시각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이 아예 너는 미래가 없는 아이다라고까지 본인은 확대한 거죠. 예. 근데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면 옛날로 치면 좋은 학교로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특목고로 가는 애들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쭉 갈라지는 그 순간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계급화, 양극화의 시작을 체감적으로 중2 때 본능적으로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세대와 관련된 수많은 말들 있거든요. 뭐 네. M4 세대니 헬조선까지 네. 다 성인이나 20대가 만든 말인데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만큼은 중학생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 나는 망한 거구나라고 그걸 중학교 2학년이. 거기서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 이슈인 젠더 갈등도 이제 책에 박사님이 20대 남성들의 마초와 보수화는 이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그 시작이 대학생 청년이 돼서 내가 마초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2 때부터 이런 과정들이 서서히 진행된다라고 쓰셨잖아요. 진행은 뭐 그 앞에서부터 조금 있는데 네. 결정적인 이제 소위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그때 오고 근데 또 이 사람들한테 사회가 제시하는 문화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군요. 특목고 못 갈 거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 되지 않아. 근데 이미 자기가 한번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착 보고 사람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거든요.
그때 또 이제 엄마들은 바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육아를 위해 시간을 냈던 엄마들도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서로 좀 자유롭게 살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회 프로그램이 없고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또래 그룹 내에서는 이제 여성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래서 그 중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도 페미냐고 묻는 게 작년 올해 엄청나더라고요. 아, 저도 주변에 정말 저 여자 선배들이 아들이 엄마도 페미야?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엄마는 왜 여자 편만 들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 많이 들었어요. 그 사건이 많은 게 지금 이제 딱 그 엄마 또래들이 이제 진보라고 표현하면은 진보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10대 이미 중2, 중3, 고1 때 다른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제가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그 책에는 그래서 이 아빠들이 하는 말을 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빠는 엄마가 갱년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은 중2병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예능 용어로 하면은 환장의 커플이거든요. 거긴 싸우게 되겠다. 그 사람들 아버지한테 당신 이러면 이제 집에서 쫓겨난다. 애들한테도 미움받고 엄마 아내한테도 미움받으니까 집에서라도 좀 풀려고 하라 그러는데 풀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는 너무 오랫동안 집 밖에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단지 뭐 신체적 리듬으로 갱년기와 중이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구조 가운데 중이병이 생겼고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젠더 갈등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됐죠.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대세는 이렇지만 그 가운데 젊은 좌파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그럼 좌파가 왜 생기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네. 가르치고 독서에서 생긴다는 거는 되게 인텔리적인 생각이고 제가 보니까 그냥 인구 비례로 생기는 것 같아요. 인구 비례로요.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는 나 이거 싫어라고 되게 구조적이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박사님 있고. 같은 사람들. 저는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끝까지 좌파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젠더에서 생겨난 게 이제 이 코르셋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생겼어요. 타일 코르셋 근데 운동. 그 앞에 여성운동 하신 분들은 이 여성운동도 앞에 나와야 되니까 좀 팬시하고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좌파 쪽 여성운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노 코르셋이 생기고 그다음에 인권운동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그다음 대학교 안에도 문화운동이나 그런 흐름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에 그렇죠. 관심 갖는 예, 것도 예. 결국 그게 자본주의의 폐해로 우리가 지구들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지구가 예. 그 친구들도 좌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넓게 보면. 보면 이제 그 생태 사회주의 내지는 생태 좌파 그런 그룹 안이 이제 커지는데 이것들을 묶어서 신좌파 운동이라고 할 만한 좌파 블록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그렇군요. 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진짜 궁금하신가 봐요. 지금 7887님은 30살 아들이 좌파, 우파, 보수, 진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 50대 중반인데 그 뜻을 잘 모르겠어서 아들이랑 이 책 같이 읽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혁명의 시대는 갔어도 취미의 시대는 아직까지 안 왔다. 이렇게 쓰시면서 취미로 좌파 생활하는 법을 설파해 주셨어요. 팁을 주세요. 취미로 좌파 생활하는 거 일단 의미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국에는 좌파 정당이라고 딱 부를 만한 정당이 굉장히 적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녹색당 당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뭐 대선에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당을 만들 거냐 무슨 당을 지지할 거냐 그러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아니 나 그냥 취미로 할래. 취미로 했던 사람 중 제일 유명한 사람이 피카소예요. 피카소 얘기까지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우리.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네. 예술, 문화, 학문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중에서 좀 돌봄 이런 데는 네. 사실 좌파가 언제나 대세였어요. 그건 이 시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화제에 상도 타고 그래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얘기도 이 책에 쓰셨는데요. 자, 여러분 취미로 좌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책을 통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아쉽네요. 박사님 우리 한 번 더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슬기로운 좌파 생활. 감사할 뿐이죠. 네, 생계형 좌파 우석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